이번 주에는 이렇게 2년 넘도록 친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감금과 학대를 당한 11살 소녀의 사건이 큰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울산 또 칠곡 계모 사건 그리고 이번 11살 소녀 사건처럼 이렇게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변호사님은 법무부 인권 강사로도 일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건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어요? 정말 저는 아동 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출산율이 최저이고 또 자살률은 또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낳아놓은 아이들마저도 제대로 이렇게 못 키우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이거는 정말 부모의 일차적 책임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정말 전반적으로 책임을 다시 각성하고 제대로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친아버지 그리고 친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동거녀가 이렇게 아이를 학대했어요. 이게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법에 의하면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학대하거나 체포 감금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에 특별히 더 가중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체포 감금으로 인한 치상이 아마 상습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징역 1년에서 25년 사이에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살인미수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좀 판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일반적으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미수인 경우에는 그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또 감경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살인 미수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아동 그 특례법 관련되어 있는 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처벌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친아버지가요 뒤늦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 법원에서 그 양형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그 가중 요소가 있고 감경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감형 요소 중에 하나가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수사에 얼마나 협조했는지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진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당연히 이제 이 아버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죄송하다는 말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저러한 모습을 우리가 진정성 있는 범행의 자백이나 뉘우침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상 참작 관련해서는 지금 또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친아버지가 본인도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당했다 이런 진술을 했고 경찰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피해의 되물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피해를 많이 받고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란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본인이 오히려 가해를 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나도 그렇게 힘들게 컸는데 너는 왜 행복하게 크느냐 이런 약간 반발 심리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 이제 이 가해자인 아버지의 주장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 법원에서도 그 사람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왜곡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왜 형성되었는지를 참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경 요소로 좀 작용할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정상 참작을 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신의 눈초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기존에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 또는 국민의 조금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이 뿌리 깊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거의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또 내지는 인권을 조금 없는 존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형법을 보면은 살인이든 상해든 존속에 대한 그 행위는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게 있지만은 비속, 즉 나의 자식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더 감경해주는 그런 그 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아이들을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혼내주는 것은 훈육의 일종이지 그 아이에 대한 학대라고 보지 않았던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교육하고 훈육하는 부모의 입장이 아닌데 우리가 왜 나서서 다른 사람이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느냐 라는 입장에서 그런 데 좀 많이 너그러웠고 그런 그
실제 아동 학대가 이루어져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그런 나쁜 그런 그 사고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울산 계모 학대 사건 이런 거 일어나기 전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그 주변이나 일반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심각성을. 예. 그러다 이제 점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는 점점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죠. 그렇지만 예. 아직까지도 사실 많이 약하다고 보여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져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법조계 여론도 이 친부 또는 친모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런가 하면 이제 검찰은 친아버지에 대해서 친권 상실 청구를 검토를 한다고 해요. 아버지의 친권을 빼앗겠다는 건데 기존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 924조에 의하면은 그 친권 상실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그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중에 일방이 예. 그 아이를 그 친권을 남용해서 학대한다던가 아니면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판명이 되게 되면 그 친족 그러니까 뭐 8촌 이내 친척이라든가 4촌 이내 인척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사 이런 분들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네.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그 어머니하고 이혼을 한 상태에서 친권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를 함부로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아무래도 친권 상실 그러니까 신청을 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이제 정확하게 친권 상실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친권을 빼앗아야 한다 뭐 이런 여론도 상당히 거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 11살 박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권 상실 이제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네. 법원에서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나머지 친척들의 순위를 좀 매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이혼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1차적으로는 어머니 모친에게 가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아이가 2년 동안 학대당하는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사실은 아이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학대 사실을 몰랐고 체포 감금된 사실을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머니도 과연 이 아이를 제대로 친권을 주었을 때 잘 키울 수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아마 하게 되겠죠. 예. 네, 참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복잡한 네. 회복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건강은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간다고 하는데 이제 마음의 상처 정말 저희가 2cm 마음의 집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 그 마음의 상처가 가장 걱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나요? 그렇죠. 현행 법상으로는 이제 아이에 대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을 해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맡겨서 아이를 위탁해서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그 기관이 예산 문제로 사실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곤란한 면을 겪고 있고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아이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효율적으로 보호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치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예. 참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소한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학대 기간이 2년인데요. 그렇죠. 이동안 좀 아이가 장기 결석이 이루어졌었고 이 과정에서 이웃이나 학교 교사가 조금 신고를 미리 했더라면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그런 그 사람들로서 한 22개 기관에서 24개 기관으로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까지 사실은 그 형벌을 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000 정도까지 그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2번 이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범죄를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아이들에 대한 신고 의무가 많이 미흡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련한 그 통계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한 지금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17.6%,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미국의 경우 9.1%인데 우리나라는 1.1%. 정말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때 주변에서 이 아동을 발견해서 신고한 게 겨우 한 건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취약
전 아동이 혼자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열쇠를 네. 따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이를 혼자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을 나가야 되고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어디 네. 맡길 수 없을 때 그냥 아이들끼리 놀아라라고 하거나 그냥 문을 잠가 놓고 나가거나 이런 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뭐 불이 나서 아이가 죽기도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아이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각 차이가 좀 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아동 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의 경우를 보면은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81.8%의 비율로 부모가 가해를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가 당연히 아이를 예뻐할 것 같은데 부모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 아이를 1차적으로 양육하는 그 존재 자체가 부모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부모하고 아이 간의 그 관계가 그 형성이 되고 같이 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좀 더 이렇게 학대 상태에 몰 수 네.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아이를 학대한다 그러면 계모, 뭐 콩쥐팥쥐라든가 뭐 이런 네. 거 생각하면서 계모가 학대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계모들도 학대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사실은 친부모님의 학대가 더 훨씬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나 혹은 본인이 이제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에 화풀이를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부모가 그런 식으로 학대하더라도 외부에서 그것을 발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박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치료가 끝나면 친어머니를 찾을 때까지 또는 새로운 위탁 가정을 찾을 때까지 이제 잠깐 동안 일정 기관에 좀 맡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피해 아동의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예산이 사실 많이 삭감되어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복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예. 특히 아이들을 돌보는 그 전문가라던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 기관, 그 시설 자체의 수가 매우 열악하고 적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희소병을 앓는 그 2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이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내가 가출한 데다가 이제 혼자서 아이를 이 희소병에 걸린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좀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이를 학대하거나 뭐 유기하려고 했던 것라기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아이를 좀 잘 돌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네. 이제 부인도 떠나가 버리고 혼자 먹고 살면서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들고 아이는 나아질 기운은 보이지 않고 또 네. 치료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쁜 마음을 점점 먹게 되는 것이고 지쳐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좀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아이를 해치는 방향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아이를 해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네. 판사님께서 양형 참작 사유를 적용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지자체나 어떤 공동체의 지원 또 관심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문제 또 가정 내의 문제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가족 간의 문제도 사건을 많이 맡으신 걸로 아는데 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는 정말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청하고 여성변호사회에서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솔루션 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네. 가정폭력이라던가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에 그 저희 변호사들이 그 각 지방 있는 그 경찰청들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면 뭐 중랑경찰서라든가 서초경찰서라든가 그런 그 경찰서와 같이 1대1로 연계를 맺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사건이라든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많이 저희가 사례를 확인을 해보면 1차적으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아이들의 경우에 격리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또 혹은 의학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아이에 대한 SOS 그 위원회에서 해결을 좀 해줍니다. 이 솔루션 위원회에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 있는, 예를 들면 잘 사는 강남 3구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약간 좀 환경이 열악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곳에서는 사실은 이런 도움을 받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도 아이가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학대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좀 많이 잘 해결이 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좀 알리고 주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좀 그렇죠. 유도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셔서 이야기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